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조금 전입니다. 오늘 오후에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보로 많이들 보셨죠. 통일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에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4월에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해 2018년 9월에 이제 개성의 문을 열었었는데요. 19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성과라는 상징성도 있고 사실 개보수하는데 100억 원 가까운 이제 세금이 투입됐었는데 북한이 이제 폭발을 하면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건데요. 뭐 경기 파주시에서는 이제 개성공단이 위치한 쪽에서 폭음 소리나 연기가 목격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 군 당국은 즉각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한 상황이고요. 폭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도 일정을 중단하고 대책회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폭파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김태년 원내대표 등 핵심 지도부 당직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요. 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 진행 중에 사실은 이 속보가 나오면서 출석해 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상황 파악을 위해 자리를 뜨고 곧바로 산회하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 연락사무소 폭파가 앞서 예고됐던 일이긴 한데요. 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서 쓸모없는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13일에 얘기를 했었는데 예고한 지 이제 사흘 만에 실행에 옮긴 거고 아무래도 참 북한스럽게 속전속결이고 폭파라는 게 또 아무리 좀 봐도 위협적인 행위다 보니까 군은 물론 우리 정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예고를 했고 또 그 발언이 노동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노동신문까지 실려서 북한 주민들이 다 봤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김여정 위신이 깎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고가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정말 이럴 줄은 또 예상 못한 분도 많이 계시니까. 폭파가 되니까. 예. 게다가 이거 우리 한국 돈으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마음대로 협의 없이 폭파했기 때문에 우리 재산권 침해 문제도 생길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갖고 옥신각신 수 있는 상황은 또 당장은 아니겠죠. 왜 이런답니까? 근데 북한은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단 외신에서도 좀 분석이 오늘 많이 나왔었는데요. 북한의 이런 강경 기조가 더 깊은 불만을 가리려는 연막이다라는 이런 취지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한국에 풀고 있다 이런 외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미국을 좀 움직여서 이걸 풀어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이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도 오늘 그런 보도를 했었고 BBC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미국이 계속 하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왜 그러냐 좀 이의를 제기해서 한국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으니까 한국에 화가 났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역시 속내가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들마다 분석하는 게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죠. 예. 확실하게 뭐 때문에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 단속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조롱도 오늘 계속 이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자라는 발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오늘 연락사무소 폭발을 했고 선전 매체를 통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인민을 모독한 죄값을 1100배로 받아낼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하기도 했고 평양방송도 이제 남북 간이 합의 준수하자라고 우리 당국이 꾸준히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의 험악한 사태를 어물쩍게 넘겨보려는 서푼짜리 기만술책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멍청이라는 그런 좀 북한스러운 조롱도 나왔는데요. 이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죠. 우리민족길이라는 곳에 등장했는데 이게 독자 감상글이라는 코너에 댓글로도 등장을 했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제 이 댓글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이나 저희가 이제 달려고 해도 바로 달리는 건 아니고 관리자가 다 수정하고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 당국에서 이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꺼낼 마땅한 카드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대화를 하자고 계속 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기서 일절 반응이 없고 또 결국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도 이제 풀 수 있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청와대나 여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위기를 촉발시킨 대북전단 살포
뭐 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 일단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대화 시도 자체가 지금 안 될 거로 보이는 상황이고 예. 뭐 계속 나왔던 것처럼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국회 상황도 지금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뭐 협력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봅시다. 앞서 일부에서도 윤영석 의원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은 어제죠.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단독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서 오늘 19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이제 통합당은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1대 7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12개 다 가져와서 총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 강경 기조로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긴급 비대위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 1979년에 신민당의 김영삼 총재가 전 대통령이죠. 집권 공화당에서 국회에서 제명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헌정사에서 다수의 횡포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비대위원인 김미애 의원도 53년 만에 일방적인 단독 개원, 재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상임위원장 강제 배정 이런 매일매일 반민주적인 기록을 세워갖고 있다라고 이제 좀 메시지로 야권에서는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강제 배정이 된 우리 통합당 의원들은 오늘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고요. 오후에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도 당연히 불참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원구성을 이번 주 안에 서둘러 마무리하고 3차 추경도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여전히 또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갖고 간 법사위원장을 다시 돌려달라 이 말인데 그 민주당에서 들어줄 리 만무하고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미래통합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18대 0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파국이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상황이 좀 이제 중론인데요. 이제 보통 여야가 실마리를 찾으려면 딜이라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협상할 게 좀 복수의 건이 있어야 이거는 주고 사실 뭘 주고받고 이걸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거는 이제 단건이거든요. 법사위원장을 주냐 받냐 이거는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또 야당으로서는 또 민주당이 관례를 깼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냥 받아들일게라고 하기도 좀 출구 전략이 조금 없는 상황이에요.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사의를 밝힌 상황이고 협상 컨트롤 타워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아무래도 장기간에 이제 이런 협상이 지리멸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입니다. 예, 시국이 엄중한데 국회는 여전히 저렇게 멈춰 있네요. 예. 코로나 상황도 짚어봅시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의 21명, 해외 유입이 13명입니다. 지역 발생 21명을 보면은 서울이 11명, 경기 4명, 인천 2명 등 대부분 17명이 수도권이고 그 외 대전에서 3명, 경남에서 1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사흘 연속으로 30명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좀 직전 며칠간의 40-50명대보다는 또 다소 줄었지만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고 롯데택배 송파물류센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는 언제든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평가고요. 또 여기에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이 비율이 이달 들어서 1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려되는 게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가 많다 보니 또 이분들은 돌아가실 확률도 높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있다 보니 좀 더 우리가 모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서는 20대 여직원이 확진되면서 개장 하루 만에 다시 폐쇄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어제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 유흥주점이라고 하죠. 여기 내려져 있던 집합 금지 명령을 이제 풀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 제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영업을 해도 되는 상황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 입주한 유흥업소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영업을 않다가 다시 개장을 하기 위해서 그제죠. 14일 날 직원들이 모여서 청소도 하고 그래서 이때 이 여직원, 20대 여직원도 3시간가량 종업원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15일에는 출근하진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로 이제 폐쇄가 됐고 서울시가 현장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서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대거 나왔고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나왔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하네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 사실 저도 이제 매주 지금 코로나 속보 상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당장에 뭐 몇 명 줄어든다 그래서 종식을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종식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빠르면은 내년 초에 뭐 치료제나 백신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돼. 그 전까지는 뭐 크게 일희일비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마스크와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해야겠네요. 마스크가 이제 뭐 모레부터 그 일주일에 10장씩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 26일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이제 30대 여성 행인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을 해서 도주했던 30대 남성 이모 씨 사건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피해 여성 측에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여성 혐오 범죄 묻지마 폭행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앞서 이제 철도경찰이 경찰하고 공조 수사를 벌여서 2일이죠. 지난 2일에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어요.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법원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면서 지난 4일에 영장을 기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체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구속을 할 수 없다 이거였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또 기각됐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기각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시한 거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된 증거자료나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은 일단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이미 증거도 충분히 수집이 됐고 피해자 역시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된 게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묻지마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거다라고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여성 혐오로 나오는 범죄라고 하면 재범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군요. 온라인에서는 뭐 비판 반응이 좀 뜨거웠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좀 분노를 많이 했는데 이게 여성 혐오 범죄를 해놓고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 뭐 되는 거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도 진실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진짜 여성 혐오 때문에 했는지 조현병 때문에 했는지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진실은. 근데 이제 영장이 사실 기각됐다는 게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불구속이 기소돼서 어차피 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또 이 영장이 기각되면 마치 좀 풀어준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법 감정이 좀 그런데 앞으로 얼마든지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니까요. 맞습니다. 불구속 재판인 것이고. 알겠습니다. 좀 재판 결과가 어떨지 기소가 될 테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도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말 그대로 총체적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경제 전반이 힘겹습니다. 당장의 지원책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의 국민의 삶과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도 깊은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오늘부터 코로나19 극복 특집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그 시작을 열어줄 분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도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도정에 여념이 없으실 텐데 지금 일단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지방 쪽으로는 경남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5월 22일 이후로는 중간에 한 차례 이제 가족 세 분이 확진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지역 감염은 없고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일부 확진자가 이제 자가격리 중에 나오는 정도 그 정도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긴장이 놓을 수는 없을 텐데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재난지원금 효과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에서 지원한 게 한 1,800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예. 정부 지원금이 9,200억. 그래서 이제 1조 1,000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당초 지급 대상이 한 99%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효과는 이제 5월 셋째 주, 넷째 주 카드,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114%, 113% 이렇게 이제 2주 연속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매출 올라간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체감지수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체감지수가 4월에 비해서 5월달에 30포인트 올랐는데 100을 넘겼어요. 103.6으로. 예. 그래서 5월, 6월 초까지는 지원금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됐던 걸 대부분 소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2차 지원금은 지금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 2차 지원금은 2차 대유행이 만일에 불행히도 다시 온다면은 그때 검토하는 게 맞고요. 1차 지원금을 얘기했던 건 그때가 이제 악순환기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소비가 확 줄면서 소득도 줄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하면서 이게 악순환고리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예. 재난지원금으로 그 고리는 끊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시간을 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실업 위기에 내몰리는 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예. 그런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재정이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맞춤형 그 다음에 산업을 지탱하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게 지금 맞다고 봅니다. 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미중유 사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던 것이고 지금은 그러면 3차 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3차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예.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대통령님께서 그 투자를 하되 미래형으로 투자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막 그 SOC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하는 그 미래 산업,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사님이 재난지원금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회의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루어졌고 어쨌든 그 많은 피해를 봤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이걸로 이제 웃음을 찾게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넘긴 거죠? 예. 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 이제 아무래도 지역 현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민생 경제가 돌아가는 현장 목소리나 체감도가 조금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당시에 바깥으로 사람도 안 나오는 데다가 가게들은 완전히 팔이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게 뭔가 좀 긴급한 대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소득 50%. 근데 우리가 그 소득 50%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지급 대상 선별하는데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래서 이건 긴급 대책으로는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맞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실히 확인되면서 자 이제는 그럼 기본소득 논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 논의는 전 지금 좀 논의는 좋지만 서두르지는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게 꼭 필요한 시기인데 이게 기본소득으로 일찍 가버리면 이게 소득 구분 없이 지원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다만 이게 이제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좀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논의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논의는 해보되 당장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근데 기본소득의 아젠다가 원래 이제 민주당 진보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던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듯한 민주당 지지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1년에 20만 원이라도 먼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안도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 우리 쪽 아젠다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우리 아젠다냐 뭐 저쪽 아젠다냐라고 구분할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소득 논의가 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고 그러면요.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 보장 체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구조적인 개혁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면 저는 뭐 이걸 아젠다 싸움을 하고 있을 그런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기본소득이 먼저라고 얘기한 것 같고 결국은 뭐 박 시장이나 이 지사나 또 김경주 지사나 대권 후보로 들어가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개 중에 뭐 어느 게 먼저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논의가 지금은 오히려 활발하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당장 시급한 과제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게 과거에는 복지, 뭐 고용 안전망, 사회 보장 체계 이런 얘기하면은 퍼주기 한다고 야당 또는 보수층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식의 비판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런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하면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PK 지역에서 많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신공항 문제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남권 신공항이 이제 부산 경남을 포함한 그 동남권이 기존 제조업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산업 다각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물류 산업이에요. 물류 플랫폼 허브를 만드는 건데 이제 부산항은 계속 커지고 제2신항까지 이제 만들기로 확정이 됐는데 공항이 지금 김해 신공항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심야 시간에 육지공항이라 소음 때문에 뜨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심야에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김해 공항을 이대로 확장해가지고야 소위 말하는 물류 플랫폼 허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항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마지막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K 분들의 염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신공항이. 그런데 행정 권력, 지방 권력, 지금 이제 의회 권력까지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시작할 때 대구, 경북까지 포함해서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합의 직후에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신공항을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해 신공항은 이제는 부울경의 동남권 신공항인 셈인 건데 그러니까 TK 신공항 만들어지기로 했고 그런데 PK 신공항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건데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구, 경북 쪽에서 가덕 신공항이나 뭐 다른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은 TK 쪽에서 이런저런 딴지를 걸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TK 신공항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으니까 이제는 부울경에서 부울경 주민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부울경의 미래와 걸맞는 그런 신공항 논의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 역시 재판 이야기인데 일단 그 재판부가 다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심 한 분 빼고 나머지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또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되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재판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그런
결과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보로 나왔던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문제. 예.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북한마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하여간 뭐 대단히 안타깝기도 하고 예. 엄중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남북 관계가 그동안 계속 한 방향으로 쭉 좋게만 발전해 온 건 아니니까. 예. 이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뭐 결국에는 평화의 길로 만들어 가야 된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남북 간의 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미래통합당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달래기 정책, 유화 정책이 결국 이런 참사를 맞게 된 거 아니냐.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북한의 반발은 기본적으로 그 풍선비랍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반발이 핵심인 거니까요. 예. 저는 이 국가 간의 관계, 뭐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은 문제들이 국가 간 관계를 단기적으로 그르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뭐 정부나 정권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좀 지혜를 모으는 게 맞지 않냐. 그게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안이나 해결책 제시가 먼저다, 비판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뭐 저희랑 오랜만에 인터뷰했는데 예. 바쁘신 와중에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였습니다. 1, 2부 수사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